안녕하세요. 수립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유진용입니다. 저희 수립문화재단은 오랫동안 중앙대학교를 운영해 오신 동교 김희수 선생께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남기고 가신 단체입니다. 이 재단의 주인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입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재단의 임직원들은 동교 김희수 선생의 뜻을 받들어 여러분들께 봉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교 김희수 선생님께서는 평생 인재양성, 나눔과 기부, 문화입국의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널리 전파하기 위한 노력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하는 김희수 시민학교는 이러한 김희수 선생의 뜻을 펴기 위해서 기획된 인문학 아카데미입니다. 철학, 예술, 사회, 정치, 역사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서 시대의 흐름을 가름해보고 큰 호흡으로 우리들의 일상을 차분하게 성찰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저희는 김희수 시민학교를 통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바람직한 시대정신은 과연 무엇인지 탐구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이 배움터를 통해서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공공성과 인문정신을 바탕으로 더불어 사는 가치를 배우고 나눔으로써 보다 나은 세상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김희수 시민학교의 날입니다. 오늘은 사회편입니다.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강준만 교수께서 사회자본, 현실적 대안인가, 낭만적 환상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하겠습니다. 이 의자에는 처음 앉아보네요. 저는 오늘 그냥 막 휘젓고 다니면서 온 몸을 다 쓰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얌전해지네요. 내용도 좀 세게 나가야 될 텐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거든요. 저 주제에 대해서. 사회 자본. 코로나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나요? 이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소위 전 세계 여러 전문가들이. 이제 우리는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돌아갈 수 없다는 게 코로나가 종식될 수 없다는 뜻은 아닐 테고, 설사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가 예전처럼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예전과 같은 사고방식, 예전과 같은 행태, 예전과 같은 우리 라이프 스타일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죠. 뭐 냉혹하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현실주의자인 그 미국의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는 이제 뭐 그런 말을 일찌감치 했죠. 올 봄에 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성과 도시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 양반 혼자만 그런 거 아니에요. 대부분 다른 분을 이야기한 게 비슷합니다. 성곽도시라는 그 어떤 그 미래의 그 약간 음울한 그걸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성곽이 뭡니까? 성을 쌓고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하고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은 분리 배제하는 겁니다. 분리 배제하는 거죠. 성곽도시 중심에 여기 비록 비일망정, 점점 앞으로 코로나가 우리에게 전해준 이데올로기, 비접촉, 교류를 가급적 하지 말고 이동을 하지 말라. 이게 무서운 세상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되네요. 그간 우리가 살아온 세계는 세계화 시대였는데 그게 저물기 시작하고 자유무역이 점점 쇠퇴하고 보호무역주의 시대가 도래한다면 글쎄 세계 인류가 그런 식으로 살아가도 안 될 건 없겠습니다만 저희 한국을 걱정하는 처지에서 한국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라고
지난 반세기 넘게 우리가 형성해온 수출 의존형 경제, 물론 우리 내부적으로도 비판은 있었죠. 이거 지속 가능하겠는가? 바꾸자는 말은 있었지만 아시다시피 경로 의존 현상으로 한번 어떤 경로가 설정되면 바꾸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교류와 이동이 점점 어려워지고 보호무역지대로 시대로 간다고 그런다면 상상하기도 싫은 좀 시나리오가 우리 앞에 전개된단 말이죠.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방역에 최선을 다하느라고 온 국민적 생각과 열정이 다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방역과 동시에 도대체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 한국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지 그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닌가. 식량 안보도 지금 중요해진 것 같아요. 우리가 비교 우위를 내세워서 곡물은 그냥 수입해다 쓰고 우린 비싼 부가가치 높은 공산품 팔아서 살자.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지지난해 곡물 자급률 제가 일부러 통계를 찾아봤더니 21.8%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식량 안보가 비상이 걸리는 사태가 온다면 21%대의 곡물 자급률을 갖고 있는 한국이 괜찮겠는가? 기술 발전은 아마 국경이 없을 것 같아요. 여전히 교류와 이동이 있겠죠. 자동화 기계, 로봇, 인공지능. 우리도 이거 해보자고 열심히 뛰어들고 있긴 합니다만 이게 다 일자리 잡아먹는 지금 이거 하마거든요. 일자리 줄겠죠? 빈부 양극화 더 심화됩니다. 승자독식이 같이 진행이 될 테니까요. 가족 단위로 각자 도상해야 할 테니까 세습 사회에 이미 접어든 지 오래입니다만 더 심화될 거고. 그럼 우리는 과연 코로나 이후에 전개될 수 있는 세상에 대해서 최악의 그림을 그려놓고 한번 거기에 그래도 준비라도 해봐야 되겠다는 문제의식을 우리가 갖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 이후 혹시 제가 관심 있는 분은 제가 아주 유익하게 읽은 책이 코로나 영년과 초회복의 시작. 각계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서 쓰신 책인데 내용이 좋더라고요. 굳이 하나 좋은 거 찾자면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이번에 맛을 봤단 말이에요. 재택근무로 되네? 되는 게 맞네, 의외로? 분명히 그건 커질 겁니다. 그러면 대도시 도심을 사실상 거의 장악하고 있던 대기업의 오피스 빌딩이 점점점 공실이 나올 것이고 그 원수 같은 부동산 가격이 좀 도심에 아파트가 아닌 도심의 빌딩에 한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제가 그 책에서 좋은 거네 하고 본 건 그거밖에 없어요. 의문합니다. 뭡니까? 대비하자는 거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정치와 정부의 역할이 여태까지도 중요했지만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세상에 우리가 가게 된다는 이야기죠. 정치와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그런데 또 제가 좀 정치 이야기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걷잡을 수 없으니까 어쨌든 그것만 확인해 두자고요. 정치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그런데 우리가 정치, 정부, 공적 기관이
앞으로 달라질 코로나19의 세계에 대비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한국 국민이 나아갈 바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런 마당을 제공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서 새로운 길로 나아갑시다. 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비전 하면은 사실은 따라붙는 게 하나 있습니다. 비전을 갖고 살아가려면 고정관념을 의심을 해야 돼요. 고정관념이요.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는 거의 신앙에 가까운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살고 있는 전주에 아직까지도 그 플래카드가 붙어 있더라고요. 비정규직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박수 칩니다. 아, 정말 비정규직 없는. 거의 비슷한 노동을 해놓고 2배, 3배, 4배 임금 격차가 나는. 아, 이건 정말 아니죠. 사라져야죠. 그런데 정부가 또는 지방정부건 어디건 비정규직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를 정책의 목표로 내건다? 전 넌센스라고 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진보적이라고 지금 믿고 있죠, 대부분. 정부가 비정규직 없게끔 애를 쓰겠다는데 이거 진보적인 거 아니야? 대부분 그래요, 우리 국민들이. 제가 그거를 아니다라고 글로 썼더니 그 글을 마치 무슨 보수수 꼴통의 주장인 것처럼 그 이야기가 아닌데요. 제가 묻죠. 가능해? 우리가 시민사회 차원에서는 영원히 우리 우정을 나누고 사랑이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이야기할 수 있고 해야 되죠. 그러나 권력 자원을 배분해야 될 정부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목표로 정책을 집행한다? 가능하냐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가능해요? 그 이야기 해줘야 돼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일자리는 자꾸 주는데? 한국 사회도 이미 장기 근속사회에서 단기 근속사회로 유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빨라질 겁니다. 우리가 자동화 기계를 때려 부순다거나 로봇 도입을 안 한다거나 인공지능을 아예 그냥 무시한다거나 옛날식으로 살아보자. 그러면 모를까?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림이 딱 그려져요. 이거는 초등학생 정도만 이렇게 해봐도 답이 나옵니다. 근데 왜 그런 말을 하죠? 여기에 묘한 비밀이 숨어 있어요. 정부는, 지도자는 솔직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말하자면요.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말하기보다는 비정규직도 인간적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데에 정책에 초점을 맞춰줘야죠. 이건 너무 당연한 계산이에요. 당연한 셈법이고. 그러나 아마 이 일이 더 어렵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 비정규직을 조금씩 없애가겠다? 10년? 얼마 걸려요? 20년? 30년? 40년? 우리 죽은 다음에? 이건 로또의 비전이죠. 정규직이 된다는 건요, 아까 말씀드렸던 성곽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특권이 되는 거예요. 비정규직이 겪는 그 열악한 상황에 비교하자면 정규직, 그것도 대기업 정규직이 된다는 건 성곽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성곽 밖에 사람들은 긴 줄을 늘어서 있어요. 끝이 안 보여요. 나도 언젠간 저 안에 들어갈 수 있지. 그래서 일부 20명 들어와. 엄청난 특혜입니다. 로또예요. 이쪽도 들어와. 줄 선 사람은 수만인데 이건 비전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근데 이건 지금 제가 정부라든가 정권을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이거는 정부 국민 할 것 없이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구나. 어떤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최선의 목표를 딱 내걸고 그걸 향해서 나아갑시다. 근데 그 과정에서요, 지금 당장 이 시점에서 비정규직들이 겪는 고통과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쓸 수 있는 자원을 거기다 갖다 먼저 퍼부어줘야죠. 먼저 관심을 그쪽으로 가져가 줘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기다리고 있어. 일단 정규직 먼저 되고. 로또의 논리, 로또. 의심해 볼 게 하나 둘이 아니에요. 의심해 볼 게. 제가 왜 오늘 사회자본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느냐. 고정관념을 이게 조금 의심을 해 보면서요. 우리가 한국 사회가 코로나 이후에 어디로 가야 될까? 그냥 우리가 해왔던 방식대로는 절대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지? 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되죠. 그런데 그 사회 자본이 이제 우리가 중요해지는 게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비정규직, 정규직 문제가요. 그 뿌리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틀의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요. 있어요. 충분한 근거가 있어요. 지난 반세기 넘게, 반세기가 뭐예요? 수백 년간 지배해 왔을 우리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의 풀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개천에서 용난다예요. 개천에서 용난다. 개천에서 용날 때 얼마나 멋있어요. 코리안 드림이죠. 지난 과거의 고성장 시대에 수많은 한국인들이 개천에서 난 용이 됐습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압축성장, 물론 부작용 문제 많았지만 어찌됐건 세계 최하위권 경제 빈국에서 우리가 압축성장 거쳐서 경제적으로 큰 성장을 이뤘단 말이에요. 저 세대까지도 그래서 저희 세대까지도. 기업을 몇 군데 합격해 놓고 그 가운데서 골라서 갈 정도로 일자리 문제 걱정은 없었어요. 그 시절에 통했던 문법을 지금 취업 전쟁에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질 오늘의 상황에서까지 개천에서 나는 용 모델. 세상에 이런 난센스가 어디 있어요? 혹시 보수적인 분들이 조금 그런 말씀을 하더라도 진보적인 분들은 다른 이야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진보, 보수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다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를 만들겠다고 그래요. 제가 주제 놓고 건방 주신다면 혀를 끌끌 차죠. 아니 왜 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 저렇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가. 죄송합니다. 그게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개천에서 나는 용. 그러니까 예전에 고성장 시대엔 그걸 우리가 하나의 목표로 내세울 수가 있었단 말이죠. 우리 사람들 살아가는데. 근데 지금은요, 되질 않아요. 제가 한번 제 개인 에피소드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조금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어야 되겠다 싶은 욕심으로 개천에서 용나면 안 된다라는 제목의 책을 냈어요. 개천에서 용나면 안 된다. 아무리 하면 개천에서 용나면 안 되겠어요. 또 개천에서 용나는 세상 그거를 보수, 진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온 국민이 그냥 그걸 예찬하시니까 좀 반대 생각도 한번 좀 들어보시라라는 의미에서 제목을 그렇게 붙여서 썼습니다. 그 책의 제 주장은 이겁니다. 저는 이제 지방에 살고 있다 보니까 지방의 관점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주 가서 산 지 30년입니다만 30년 내내 목격한 게 전주를
개천으로 바라보고, 전라북도가 개천이고 서울로 가서 사는 게 용이 되는 거예요. 용은 서울에 살아요. 예? 그러니까 용이 사는 거주지가 정해져 있다니까요. 용 안에서도 사이즈가 있나 봐요. 좀 덩치 큰 용은 강남에 살아요. 예? 그래서 전국의 모든 지방에서 하는 일들이요. 자, 우리 지역이 많은 용을 배출하자. 그러면은 이 젊은이들이, 우리 지역 젊은이들이 서울에 가서 정치,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돈 벌고 그들이 우리 고향에 뭘 좀 떨어뜨려 줄 것이다. 엄청난 국민 집단적 사기극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온 게 70년이 넘었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계속 악화되어 왔어요. 서울 가서 용 된 분들이요, 개천으로 안 돌아갑니다, 절대. 제사 지낼 때, 명절 때 한번 갈까 말까 안 해요. 그분들은 성공해서도요, 돈을요, 기부하더라도요, 고향에 안 하십니다. 서울에 해요. 왜요? 아, 그래야 이름도 더 나고. 그래서 제가 늘 우스갯소리로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애국심이 너무 강해서 탈이다. 너무 국가를 생각하고요, 자기가 살던 지역은 생각 안 해요. 여태까지 모든 대통령들, 거의 모든 대통령들, 예외는 있으니까 거의 모든 대통령들 다 지방 촌놈 출신들이었어요. 근데 지방 죽이는데 계속 앞장서 왔잖아요, 이분들이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기를, 그러지 말자, 더 이상. 개천에 사는 미꾸라지들도 최소한의 자긍심과 자신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이 사람들이, 미꾸라지들이 절대 다수인데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정책적 방향을 가져가야 이게 옳은 것이지, 언제까지 선동하고 부안이동 시켜가지고 서울로 가라, 서울로 가라. 제발 좀 그만하자, 그 주장을 해온 겁니다. 제가 그거를 전주에서 강연하면서 수없이 하겠어요. 전주 시민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욕 무지하게 많이 먹었어요, 제가. 심지어 그런 말까지 들었어요. 저 자식, 지 새끼 서울로 안 보내나 보자. 아니, 그거하고 무슨 관계예요, 그게? 불행이지 다행이지 하여튼 우리 집 애들은 서울로 다 못 갔어요. 저는 원했지만, 저는 원했어요. 자, 그건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제가 지금 모순인지 아닌지. 개천에서 용나면 안 된다는 놈이 왜 자기 자식은 서울로 보내려고 해? 저는 모순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건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심지어 이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 위해서 글쓰기 특강을 하느라고 이렇게 학생들 정규 수업이 아니라 일종의 이제 특강 비슷한 식으로 했는데, 한 학생이 시간이 늦어서 택시를 타고 허겁지겁 전북대를 오느라고, 아마 그 책을 들고 있었나 봐요, 때마침. 근데 택시 기사님이 그 책의 제목을 봤어요. 개천에서 용나면 안 된다. 나이가 꽤 드신 분이었는데 노발대발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서 젊으셨을 때 했던 고생 이야기를 하면서, 젊은이가 희망과 꿈을 갖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해야지, 우리 때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분이 생각할 땐 노력하지 말고 대충 살아, 뭐 그렇게 이해를 하셨을까? 그래서 이 친구가 글을 썼는데 나중에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책의 저자의 강의를 들으러 갑니다. 그 말 했다간 정말 강의실까지 쫓아올 기세라더라고요. 근데 제가 싫은 소리를 든 게 그 정도가 아니고요. 몇몇 언론인이 저 책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조금 비판적으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개천에서 용나는 게 아직 아름답고 바람직하고 좋다고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묻잖아요. 가능해요? 언제 가능해요? 몇 % 가능해요? 대기업의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서요, 임원진이 될 확률은 0.9%입니다. 아, 좋아요. 0.9%면 높은 확률이에요. 도전해 볼만해요. 근데 전국의 미꾸라지를 놓고요, 용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냐고요. 그걸 어떻게 정책으로 내걸어요? 어떻게 정책적 배려를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시장 기능에 맡겨도 돼요. 스스로 알아서 용이 되려고 해요. 그럼 용이 되는데 장애가 되는 것만 제거해 주면 돼요. 물론 그 뜻으로 용이 나는 사회를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정책 방향을 미꾸라지를 중점으로 갈 것이냐 용을 중점으로 갈 것이냐 전혀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요 코로나 이후 사회에 생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되고 자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까? 당장 소통을 해야 돼요. 소통을요. 지금 우리 소통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소통을 해야 되죠. 협력을 해야죠. 협력이요. 협력 없이 어떻게 합니까? 협력을 하려면 신뢰를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정치적으로 나와 색깔이 다르건 어쩌건 지역이 어떻건 성별이 어떻건 계급이 어떻건 나이가 어떻건 일단 신뢰는 갖고 있었어야 돼요. 내가 동의할 수는 없지만 저 사람의 어떤 인품이라든가 나 신뢰할 수 있어. 물론 생각엔 동의 안 해. 요 수준이 돼줘야죠. 신뢰하고 협동하고 소통하고 연대하고 유대 맺고 요걸 뭉뚱그려서 사회 자본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사회 자본. 자본주의를 싫어하는 분들은 아니 자본이라는 용어도 뭐 마땅치 않은데 왜 그것까지 자본이라고 불러? 그렇게 말하는 분들 제가 글을 좀 봤어요. 그러나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본하면 우리가 원래 경제 쪽만 생각을 했죠. 사람들이 자본을 좋아해요, 다. 네? 자본주의 세상 살아가는데 자본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파고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자본자 단어 좀 갖다 쓰자. 사회 자본입니다. 물론 뭐 이건 프랑스의 그 사회학자 피에르 브루데가 이제 물론 이 사람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비교적 자본을 여러 의미로 썼죠. 정치 자본 당연히 있고 이 사람 주로 이야기한 건 문화 자본 아닙니까? 문화 자본. 네? 제가 아주 명문대학을 나오고 아주 예술적 성향도 있고 취향도 있고 여러 가지 발달한 게 있어요. 이건 돈하고 무관하지만요. 내가 갖고 있는 엄청난 문화 자본이에요. 네? 집안도 짱짱하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아주 예술적 분위기에서 자라나가지고서 여러 가지 남들에 비해서 비교 우위를 갖고 있어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것이 내가 성장해서 세상 살아갈 때에 경제적 자본으로 환전될 수 있는 문화 자본이죠. 사회 자본, 마당발 여러분 주변에 아시지 않습니까? 인맥이 정말로 좋아요. 또 학교도 좋은 데 나와가지고서 학연하며 뭐 지연혈연 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당장 뭐 저 신뢰도도 높고 그래가지고서 깃발 들고 남 믿고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돈도 그냥 엄청나게 끌어당길 수 있는 분이고 이 사회 자본이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기 사회 자본에 대해서 한번 현실적 대안이냐 낭만적 환상이냐 아주 바보 같은 질문입니다. 저는 현실적 대안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그러나 제가 대단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제 말을 듣고 맞아 설득될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낭만적 환상으로 갈 확률이 높죠. 그런데 낭만적 환상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사회자본에 대해서 조금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 논문 사이트에 사회자본 검색해 보면요. 저 주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쓴 우리 국내 논문만 수백 편이 나와 있고요. 부분적으로 사회자본을 다룬 논문만 수천 편입니다. 이미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분야예요. 사회자본이. 그런데 논문을 보면 대부분의 논문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논문들이 거기다가 많은 지면을 바칩니다. 유명한 서양의 지식인들도 이 사회자본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사회자본의 정의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교통정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이 사람은 이런 뜻으로 썼고 저 사람은 이런 뜻으로 썼고 그래서 우리 논문 쓰기 위해서는 참고문헌 일단 들어가기 전에 문헌 정리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또 중요한 건요 어떤 사람은 개인의 사적 영역에서의 사회자본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공적 영역에서의 사회자본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교통정리해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비교적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그것만으로 1시간이 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 건너뛰고 제가 제 나름의 사회 자본의 정의를 내리고 그 정의에서 한번 출발을 해봅시다. 우리에게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닥쳤어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 국민까지는 어렵겠죠. 다수의 국민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정도, 한 사회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집단 구성원이 협력할 수 있는 정도를 가리켜 사회 자본으로 보자. 사회 자본이 높다는 건 협력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이고, 사회 자본이 형편없다는 건 협력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사회 자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얼굴 측면 중에 일부일 뿐이지만,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 메시지 관련해서는 이 정도의 정의면 충분해요. 협력 좀 해보자는 거예요. 소통 좀 해보고 연대 좀 해보자. 우리 사회자본 부실해. 그거 한번 키워보자 이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사회자본은 사적 영역의 사회자본은 아니에요. 저는 공적 영역의 사회자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한 연구 이렇게 설문조사 해봤더니요. 당신은 인맥을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장인들, 대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이거 놀라운 결과를 봤어요. 저는 절대 다수가 그걸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국민들이요. 물론 정말 이 사람이 자기 개인 시간 다 그냥 다른 일 못하면서 모임 있으면 다 나가고 관혼상제 무슨 뭐 있으면 다 찾아다니고 남의 어려운 일, 기쁜 일, 슬픈 일 있을 때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애쓴 자기 온몸으로 뛴 마당발이 있어요. 인맥이 있어요. 이분이. 능력이죠. 그건 저도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정말로 우리가 신문에서 만나볼 수 있을 만큼 영업 잘한 분들 극소수고, 대체적으로 인맥은요, 뭐 좀 이야기가 약간 거칠긴 합니다만 계급을 따라갑니다. 계급을.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난 사람의 인맥이 애 안 써도요 저절로 넓어지고 화려해져요. 그걸 인맥이라고 그래버리면요, 달동네 사는 사람의 무슨 수로 인맥을 만들겠어요. 이 사람이 무슨 수로. 가난한 사람이 만들어봤자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의 인맥일 텐데. 그러니까 사적 영역에서의 인맥을 흠잡을 데 없는 능력으로 본다. 그래서 저는 뭐 응답하시는 분들이 뭐 심각하게 생각했다기보다는 일단 나부터 지금 인맥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없고 하니까 그냥 그 상황에 그냥 이렇게 굴복하셔서 그냥 그래 동글박이 해준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사적 영역의 인맥이 안 좋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이고 자기 성공하고 출세하려면 인맥을 짱짱하게 만들어 가야죠. 근데 다만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공적 영역에서의 사회자본. 당신은 정부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사법부, 국회, 언론, 우리 사회의 공적 영역, 제도, 기관에 대한 신뢰도, 그게 높으면 비교적 신뢰는 사회자본의 한 요소긴 합니다만 그게 높겠죠. 그래서 사회자본을 공적 영역으로 가져가서 그걸 키우려고 외람되지만 제가 한 30년간 애써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합해가지고 요거 한번 바꿔보자 하려면 그게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거대한 암초를 만났습니다. 그걸 넘어서지 않고는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도. 뭐일 것 같아요? 한 지역에서 사회자본을 튼실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집단이 있고 그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당면할 거대한 장벽이 있어요. 자, 그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젊은 분들이요, 조사한 거 있습니다.
요즘 그 유행하는 말 있잖아요. 나이든 꼰대. 그러니까 꼰대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개를 봤더니 젊은 사람들이 꼰대의 대표적인 특성 중에 하나로 지적하는 게 공과 사를 잘 구분하지 않는다예요. 공사 구분 의식이 박약하다예요. 무슨 말인지 그림이 그려져요. 직장이라고 하는 그 조직에서 공사 구분 없는 직장 상사 만났을 때 피곤하죠. 그러나 이 경우에 공적, 사적 구분은 일 처리, 업무, 인간관계에서의 공사 구분이고 제가 지역사회 차원에서 당면했던 공사 구분을 안 해주는 습속, 버릇, 관습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공과 사를 구분을 안 해줘. 그건요,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당신이 실천할 수 없는 말은 떠들지 말라예요. 즉, 한국인들이 대체적으로요,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영역에서의 공사 구분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나쁜 뜻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되게 착해서 그래요. 되게 순수해서 그래요. 위선을 싫어해서 그래요. 좋은 뜻에서 비롯된 거예요. 좋은 뜻에서. 그러니까 더 넘어서기가 힘들어요. 네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면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지나쳐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몇 년 전, 10수년 전, 20몇 년 전 몇 차례 우리 국내에 떠들썩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네로로 하는 유명한 반미주의자예요. 이분이. 제가 뭐 실명은 안 밝히겠어요. 누구라도 알아줄 반미주의의 선봉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자식들은 미국 대학에 다니고 미국 시민권자예요. 맹폭격이 퍼부어졌죠. 위선이라고요. 여러분, 정서적으로 우리가 위선이고 나빴다, 문제 있다. 좋아요. 저도 한 표 던질게요. 근데요,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문제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반미주의자였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 자식들을 미국에 얼씬도 글쎄 그것도 또 어른 일도 아닐 테고. 근데 우리는요, 여태까지 요 비슷하게 일어났던 사회적인 뭐 작은 가십이었건 사건이었건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하면요, 그 주장을 철저하게 자기가 개인적으로도 실천해야 앞뒤 맞고 모순이 없고 위선으로부터 자유롭다고 봐요. 이게 어떤 문제로 연결되는지 아세요? 제가 전주에서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그 지역민들에게 역설했던 것 중에 이거에 있었습니다. 자식을 서울 명문대 보내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하고 저도 그러고 싶고 여러분이나 저나 생각은 같다. 그런데 그거는 시청이, 도청이, 군청이, 지역사회 시민단체가, 교육청이 개입하지 않아도 알아서 해요. 각자. 귀신같이 알아요. 이놈의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이게 학교 간판이 좋아야 되는구나. 알아요. 그거요. 다 알고 있어요. 스스로 알아서 하세요. 제가 원한 건 그분들에게 열심히 하시라고 격려 박수 보내주자 이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지역에서 지역이 잘 되게 하려고 해야 될 일은 지역 대학을 키워줘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 일자리라는 게요, 대학의 연구기능센터하고 다 직결됩니다. 저는 오히려 인문사회과학은 키울 거 전혀 필요 없고 이공자연과학 키우자 그래요. 제가 무슨 네 밥그릇 키우려고 그런가? 전혀 아니에요. 지역 대학을 키워야 돼요. 그러면요, 학생들 중에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서울로 갈 수도 있는데 조건만 조금 맞아주면 집에 특별한 사정도 있고 정치적 사정도 넉넉지 않고
장학 제도를 훨씬 지역에 집중시켜줘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로 가는 학생들에겐 우리 다 격려해주고 좋다는 거예요. 저도 그거 앞장서서 제가 그렇게 가라고 막 부추길 뜻이 있어요. 좋아요. 그러나 냉정하게 지역에 남아서 내가 여기서 뭘 해보고자 할 때는 인센티브가 많고 여러 가지 요건 좋은 게 많네. 그거를 도에 떨어지는 전국 지방이 다 똑같아요. 세금, 공적 자금, 공공적 노력을 그쪽으로 해주자는 거예요. 제가 요 주장을 했거든요. 요 주장을. 지역 대학을 키워야 됩니다. 안 먹혀요. 안 먹혀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지 새끼는 대학 어디로 보내나 보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이런 주장을 해놓고 제 자식을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보냈어요. 그러면 제가 사기친 건가요? 위선인가요? 모순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를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일관성이 어긋난다고 봐요. 나 이게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이런 생각들이 고정관념이 확 보였는지 정말 희한해요. 여기 서울에 있는 교수님들 있잖아요. 강남에 사는 교수님 있어요? 저하고 무슨 이야기하다가 지방 문제 나왔어요? 저하고 공감해요, 생각을 비슷해요. 그 선생님이 좀 써주시라, 그런 글을. 위선이라 못 쓰겠다는 거예요. 내가 강남에 살면서 부동산 문제가 안에서 지방을 걱정하는 글을 쓰면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고 그러겠냐. 지는 강남 가서 살면서 이거 큰일이네. 그럼 만약에요, 그러면 지방에 살고 있는 제가 쓰면은 저 사람이 잘 아니까 귀를 기울여 봐야 되겠다 그러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정반대예요. 저 자식은 무슨 한이 맺혀서 저러나, 배가 아파서 그러는가 보구나. 이젠 포기할 때도 됐는데 뭐가 그렇게 서울에서 교수질 못해 먹은 게 한 맺혀서 억울해서 저러나? 그렇게 봐요. 실제로 저한테 조언을 해준 분도 있고, 관계에서 자꾸 지방 그렇게 보는데 지방은 식민지고 뭐고 막 서울에 폭격가하는 글 쓰고 하면은 남들이 볼 때 당신의 인성을 의심할 테니 쓰지 마라. 줄여라. 아니, 그러면 지방에 있는 사람이 쓰면은 인성을 의심받고, 서울에서 잘 나가는 분이 그런 말 하면은, 위선이고, 도대체 어쩌자는 거냐고요, 도대체. 제가 미치겠더라고요, 정말. 근데 제가 가만히 봤더니 모든 분야에서 다 그래요. 네가 직접 실천할 수 없으면 입 닫으라는 거예요. 저거하고 똑같아요. 위선 근본주의예요. 위선에 관한 책들 이거 보면요,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인들 그런 말이에요. Saint or shut up. 네가 성인이라면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아니야? 입 닥쳐. 예수님의 그 좋은 말씀이 오남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가 돌 던질 자격이 있느냐 이거예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저를 성찰해 보면서 자격을 따지면 저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순수하게 가기 시작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 새끼 서울로 보내고, 전 그건 너무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래요? 자, 우리 개인은 주어진 구조와 시스템 속에서 적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걸 누가 감히 뭐라 그래요? 근데 현재의 시스템 체제 하에선 내 자식의 미래를 바라봤을 때 대학을 서울의 명문대를 나오는 것과 지역에서 나오는 것 사이에 차이가 너무 커요. 그럼 나는 내 자식을 가급적 서울로 보내야 되겠다. 옳은 결정이라고 봐요, 저는. 당연하거니와 옳죠. 자, 그러나 내가 내 자식을 시스템에 적응하는 차원에서 그걸 보냈다고 그래서 한국의 교육제도와 전반적인 균형 발전을 봤더니 다 미쳤어요, 이 나라 사람들이. 이런 나라가 없어요, 지구상에. 아세요? 도시국가 빼고 이런 나라가 없어요. 왜 이걸 그대로 놔두지? 왜 이걸 그대로 놔두지? 제가 보니까 책임은 서울에 있는 게 아니고 지방에 있어요.
뭐 이제 귀하게만 하려면 또 그거 가지고 1시간 해야 되니까. 어찌됐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주어진 구조와 시스템에 적응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랬다는 이유만으로 공적인 문제의식까지 말살시키고 죽이지 말아달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국민들에게 감히 제가 호소를 하기를 그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예? 당신 자식 서울대학 보냈더라도, 아니 자식 둘 셋을 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보냈더라도 지역에서 일자리의 기반이 대학에서의 산학협력과 관련이 있다. 이거 키워보자라고 떠드는 게 아무 모순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자꾸 모순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답답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가 왜 지역에서 욕을 먹고 막 그랬겠어요? 예? 그런 악담까지 들었겠어요? 응? 네 자식 대학 어디 보내는지 보자고? 응? 나 진짜 우리 애들 서울로 갔더라면 나 어떻게 될 뻔했는지 욕 아마 바가지로 먹을 뻔했어요? 참. 예를 든다면 이제 그런 겁니다. 예를 든다면.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3가지를 지금 신뢰, 참여, 기부를 지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씩을, 제가 또 시간을 너무 많이 지금 빨리빨리 가야 되겠네. 뒤에 시계가 없어갖고 시간을 못 맞추겠어. 뒤에다가 시계를 이렇게 걸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딱 눈을 마주보면서 하는데 시계가 없으니까 그냥 손목시계 보기도 그렇고 해서. 자, 신뢰입니다. 첫 번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사회자본 키우기 위해서 신뢰와 참여와 기부, 이 3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신뢰는 이겁니다. 잘 아실 거예요. 그 일본계 미국인 학자죠.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신뢰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그 신뢰라는 책을 딱 봤더니 신뢰를 각국별로 이렇게 비교 분석해가지고 한국은 전반적으로 저신뢰 국가예요. 그래서 앞으로 발전이 어렵대요. 그 책을 읽다가 이 친구가 뭘 한다고 이게 쥐뿔도 모르면서 그런 말을. 이 사람은 맞긴 맞는 말이에요. 공적 신뢰가 약한 나라예요. 한국은. 공적 신뢰가. 당신 정부를 믿으세요? 법원을 믿으세요? 지금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믿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네? 정관예우 간행이 있죠. 부패지수요. 지금 우리 법 만들고 애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부패 심해요. 신뢰 없어요. 공적기관 신뢰가 아주. 언론 신뢰 어때요? 거의 공적 신뢰가 없습니다. 공적 신뢰가 없다는 건 뭘 의미해요? 정부에서 정책을 하나 펴더라도요. 신뢰가 있다는 건 정책적 차원에서 거래 비용을 확 줄여줄 수 있거든요. 믿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 나중에 사셔도 된다. 책임졌어야 돼요. 목숨 걸고 졌어야 돼요. 책임질 말 뭐하러 해요.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데. 정부 정책을 안 믿어버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신뢰가 정말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공적 영역의 신뢰는 낮은데 사적 영역의 신뢰는 높습니다. 사적 영역의 신뢰. 그러니까 공적 영역의 신뢰와 사적 영역의 신뢰가 같이 가는 거예요. 작년에 미국에서 설문조사 한번 했더라고요. 미국인들에게 물었어요. 우리 돈으로 환산해가지고 당신이 급전 50만 원을 구할 수 있느냐. 급전. 정말로 내가 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급히 지금 딱 없는데 한 50만 원이 필요해. 보고 놀랐어요. 40%가 못 구해요. 미국인들. 물론 우리도 아주 어렵게 사는 분들은 못 구하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약간의 공동체가 이루어진 곳에서 사는 분들은 50만 원 정도는 미국보다는 훨씬 더 구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영구주의 힘도 되게 크죠, 우리가. 영구주의. 영구주의의 정말 축복과 저주. 축복은 뭡니까? 여기 계신 분도 그렇겠습니다만 우리 한국인의 기본적인 행복의 근원은 영고입니다. 여러분 외롭고 쓸쓸하고 속상할 때 누구 만나면 잘 풀려요? 네? 가족, 친구, 다 보면
그 내가 정말 나를 믿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 보면 영고로 맺어진 사람들이에요. 행복의 근원이죠. 추석, 설 때, 뭐 이번 코로나 때 조금 약화되긴 했습니다만, 영고는 아름다워요. 전 영고주의가 되게 아름답다고 봐요.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외형만 놓고 보면 아직 되게 부실할지 모르지만 한국엔 영고복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계에 잡히지 않는 한국이 의외로 어떤 위기, 어려운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인프라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요즘은 보험 하시는 분들이 아주 그냥 전문화돼 가고 있습니다만 제가 한참 30, 40대까지도 제가 보험 들어준 게 뭐 엄청 하여튼 많이 들어줬던 것 같아요. 아시잖아요. 예전에 보험 들어는 건요. 가장에 위기가 생겨가지고서 정말로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는 분들이 보험 외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보험을 들어줌으로써 복지 시스템에 기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고주의가 개인의 바운더리에 딱 있을 때는 아름답고 행복의 근원이고 아름답지만 문제는 이것이 꼭 경계를 넘어서 공적 영역까지 침투를 해요. 요거는 우리가 저주로 봐요. 이건 정말 이거 우리 막아야 됩니다. 이거 우리 막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공사 구분 의식 청탁해서 저희는 뭐 학교에서 그 뭐 청탁금지법 그 동영상 강의도 듣고 그래야 돼요.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 청탁 얼마나 좋아합니까? 몸에 배 있어요, 사실은 우리. 인간 사는 정으로 보죠. 넘어서야 할 아주 고개들이 많아요. 못 들어오게 해야죠. 공사 구분을 거기서도 엄격하게 해줘야 되죠. 엄격하게. 그래서 만약에 공적 영역의 신뢰, 그거를 키우는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적 신뢰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공적 영역의 신뢰까지 키우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 교육부터가요, 사실은 신뢰를 키우는 쪽으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얘보다 또 배꼽이 커지네. 교육 정책의 문제로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 아이들 지금 어떻게 가르쳐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요. 입시 전쟁의 전사로 키우는 마당에 거기서 무슨 신뢰며 무슨 사회 자본이라고 볼 수 있는 공적 사회 자본이라고 볼 수 있는 걸 우리가 키우나요 지금? 안 하고 있고 못 하고 있고 그랬잖아요. 가장 중요한 인성이 형성될 10대 때 네가 제일 앞서지 못하면 네가 죽고 그걸 지금 우리가 해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도 정말 괜찮게 자란 젊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그렇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어린 시대 10대 교육에서부터 신뢰를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게끔 공적 영역에서의 신뢰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벌어져요. 신뢰를 공적 신뢰를 우리가 중요한 사회자본으로 키우려고 들면요. 응징도 있어야 됩니다. 신뢰 위반 행위를 아주 조금 호되게 나무라줘야 돼요. 호되게. 공직자의 거짓말을 무섭게 다뤄야 됩니다. 내로남불도 독하게 다뤄줘야 돼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 정치는 어렵죠, 그게. 왜냐하면 당파적으로 완전 두 개의 나라로 쪼개져 버렸기 때문에 내가 어느 쪽에 서느냐에 따라서 내 편의 거짓말 내로남불은 가볍게 보고 반대편의 거짓말 내로남불은 저주를 퍼부어요. 그러나 또 요 이야기를 계속하면 또 얘보다 배꼽이 더 크죠. 정치 이야기를 하면 끝이 없잖아요. 이것도 넘어가고. 정치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애쓸 수 있는 건 있다는 거죠. 교육 문제 그렇죠. 기업의 어떤 약간 범죄나 비리나 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보다도 소비자하고 했던 약속, 신뢰를 저버리는 걸 무섭게 다뤄줘야 돼요. 의도적인, 그건 사회적 교육입니다. 학교에서 배우지 않더라도 사회적 교육 차원에서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끔. 그러면 저는요, 우리 정치 문제도 조금 풀릴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왜 그러냐면, 나하고 이 사람하고 저 집단하고 생각은 달라요. 하지만 기본적인 신뢰는 있어요, 인간적으로. 나하고 생각은 다르지만 저 사람이 악의적으로 거짓말을 만들어낸다거나 나를 죽이기 위해 골탕을 먹이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음모를 만들고 하여튼 생각할 수 있는 온갖 안 좋은 시나리오를 저 사람이
했을 거다. 그러지 않을 거야 라는 신뢰가 있다면 생각이 달라요. 정책의 방향이 다릅니다. 한결 대화로 가는 데에 몇 단계는 넘어선 거 아닐까요? 신뢰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정말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해 주느냐 하는 문제지요. 고민됩니다. 두 번째, 참여의 문제예요. 참여해 줘야죠. 오스카 와일드라는 작가가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참여의 가장 큰 문제는 물론 원래 사회주의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만 사회주의가 워낙 참여를 요구했었기에 저녁 시간을 빼앗긴다. 저녁 시간을 너무 잡아먹어요. 참여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셜미디어 덕분에 세계 각국에서 민주화 시위가 막 하고 가니까 그때 소셜미디어로 세상을 바꿀 수 있나? 그 논쟁이 벌어졌어요. 지식인들 사이에서. 그때 나온 말이 강한 연결, 약한 연결의 대립구도였습니다. 우리가 유대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강한 연결이 있고 약한 연결이 있어요. 강한 연결의 전형적인 예는 우리 과거에 민주화 운동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적으로 믿어요, 내 동지를.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막 희생할 수도 있고 끈끈하고 강한 연결이에요. 반면에 약한 연결은요,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가 어떻게 인사 나누게 되고 명함 주고받으셨어요. 그 전에는 모르던 분이에요. 하지만 잠깐 몇 마디 나누는데 뭔가 통하는 게 있어가지고 앞으로 연락을 또 주고받으셔요. 약한 연결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만난 관계예요. 약한 연결이에요. 그러니까 약한 연결의 한계를 지적하는 사람들은 약한 연결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그때 아주 제법 논쟁이 치열하더라고요. 저는 또 건방지게 또 그 논쟁을 보면서 웃었죠. 하나마나 논쟁하고 있다고. 강한 연결을요, 만들 수가 없는 세상이 왔어요. 강한 연결이 불가능해진 세상인데 거기다 대고 어떤 연결이 더 세상을 바꾸는데 그건 뭐 하나만한 이야기를 뭐하러 해요? 안 돼요. 요즘 젊은 분들 그 끈적이는 관계 얼마나 싫어하는데요. 개인주의, 이기주의와는 좀 구별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개인주의, 전 이제 서서히 젊은 분들 통해서 우리 사회에 들어오고 있다고 봐요. 저 그간 애로웠거든요. 저 개인주의자거든요. 이상하게 옛날부터 개인주의자였어요. 근데 이기주의자로 오해받죠? 좀 억울하죠. 그거 아닌데. 그래서 약한 연결, 강한 연결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약한 연결로 갈 수밖에 없는 세상이 와버렸다는 거예요, 이미요, 우리가. 예? 옛날처럼 그렇게 끈끈하게 만나고 가 안 돼요. 왜 우리 시민운동이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시민운동이 과거에 강한 연결 중심으로 회원들을 이렇게 그 문화 싫어서 안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직접 물어봐서 알아요. 왜 요즘 거기 안 나가냐고 물어보면 사람들 이렇게 끈끈하게 접촉하고 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 가볍게 부담 없는 관계를 원해요. 약한 연결이요, 이걸로 갈 수밖에 없게끔 돼 있다는 거죠. 약한 연결로요. 단, 개인주의는 개인주의인데 포용적 개인주의로 가져요. 포용적 개인주의는 불가능합니다. 개인주의적 가치를 소중히 하되 연대는 하는 개인주의예요. 연대는. 사회적으로 이런 몹쓸 일이, 내가 분노할 일이, 이건 정말 잘못됐네. 연대해 줘야지. 내가 바빠서 거기까지 가서 이걸 흔들고 내 시간과 노력을 다 바치지 못하지만 약한 연결. 좋아요 정도보다는 조금 더 강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조금 낼 수도 있고. 제가 원하는 모델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본가 하면은 경제 자본가만 생각하는데 사회 자본가가 나올 때가 됐어요. 이제 한국에요. 그럼 그 전엔 사회 자본가 없었느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유명한 시민운동가 이름 떠올려 보세요. 이분들은요, 강한 연결 모델의 운동가들이셨습니다.
이분들 훌륭한 일 많이 하셨죠. 하지만 그 모델로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앞으로요. 참여의 문제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가지 않으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참여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1% 법칙이에요. 나폴레옹이 그랬죠. 10명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침묵하는 10만 명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아시잖아요, 이거. 나폴레옹도 깨달았던 거예요. 단 10명이라도 10만 명에 비해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힘을 쓰게 돼 있어요. 한국의 대표적 포털 네이버, 네이버의 댓글을 한 번이라도 단 사람, 6개월 기간 중 한 번이라도 단 사람, 전체 회원의 0.8%입니다. 하루에 5건 이상 매일 댓글 올리는, 진짜로 댓글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들, 전체의 0.008%입니다. 그러나 댓글 여론을 지배하는 건 0.008이거나 0.8% 이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뭐 나쁘다거나 잘못했다 그 뜻이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열정을 갖고 댓글도 달고 참여하시는 거죠. 근데 어떤 유형의 참여건 보면 열정이 있는 이런 분들이 주로 여론을 지배하셔요. 근데 이분들의 약간 특성이 있어요. 어느 쪽이건 이념의 좌우 다 떠나가지고 뜨거운 열정이 있다 보니까 순수해요. 그래서 목표로 내세운 원칙을 강경하게 주장하세요. 이건 우리 이야기가 아니고요. 미국에서 미리 선행 연구들이 다 있어요. 보니까 아주 순수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원칙이 대단히 강해갖고 타협을 용납 안 해요. 그런 분들이 정치를 쥐고 흔듭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예비선거 무용론, 예비선거 폐지론이 나온 이유가 예비선거를 자꾸 하다 보니까 민주당 내의 선거에서 민주당의 강경파가 득세하니까 후보들이 강경파 입맛에 맞춰요. 공화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민주당, 공화당 보면 강경파들끼리의 대결 구도가 돼요. 그러니까 참여가 중요하냐? 아니에요. 어떤 참여냐가 중요해요. 지금 우리 참여는 그 참여를 하시는 분들은 대단히 소중하고 훌륭한 분들이지만 국민적 여론의 대표성이 너무 현격하게 괴리되어 있어요. 이거 아주 위험합니다. 참여 문제. 사회 자본으로서의 참여라고 하는 건 우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문제 해결도 하기 전에 당파적으로 갈려서 싸우고 뭐가 되겠어요? 타협을 받들어 줘야죠. 타협을. 근데 타협을 여전히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 그걸로는 안 되죠. 끝으로 제가 세 번째, 기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책 많이 읽으신 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한국에서는 기부를 이렇게 하는 부자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기부를 막 그렇게 비판하는 분들은 비교적, 저도 몇 번 보긴 했습니다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서양에서 나온 그 진보 좌파들의 기부론을 보면 무지하게 욕해요. 기부하는 사람들을. 뭐 빌 게이츠라든가 워렌 버핏 기부 많이 하잖아요. 이분들이 볼 때 아주 더 나쁜 놈들이에요. 자본주의를 영속시키려고 수술을 쓰는 나쁜 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뭐 박애 자본주의란 말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기부를 중심으로 한 박애 자본주의, 즉 자본주의 체제를 영속화시키려고 하는 기부, 폄하해요. 낮춰봐요. 그러면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하죠. 세계에서 기부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뭐 유럽 웬만한 나라에 몇 배를 해요. 국민 1인당 그 기부 액수로 봤을 때.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 가운데 유럽 쪽에서 기부를 제일 적게 하는 나라가 북유럽 국가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어떤 그림이 그려지죠. 불평등이 가장 심한 미국이 기부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불평등하지 않고 복지가 잘 돼 있고 평등이 가장 잘 구현되어 있는 북유럽은 굳이 기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 반대론자들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우리가 민간의 개인, 집단, 기업에 국민이 은혜를 있게끔 만들어야 하느냐. 국가가 해야 된다. 조세, 정책이건 기타 알아서 정책을 구사해서 그 돈으로 국가가 해야지. 왜 그걸 개인 부자들이 기업이 하게끔 하느냐. 이런 주장을 대체적으로 좌파 진보 쪽 지식인들은 다 그 주장이에요. 저는 동의 안 해요. 그래서 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딴 이야기를. 그분들은요, 제가 아쉬운 건, 이분들이 그 어떤 선의로 한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아쉬운 건, 왜 기부를요, 돈 많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구도로만 봐요? 그렇게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죠. 보통 사람들 사이에 기부 있을 수 있지 않나요?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기부 자체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서로 더불어 살면서 배려하는 하나의 발현된 어떤 행동 양식으로 본다면 아까 그린 그런 그림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 기존 불평등 자본주의 체제를 전속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홍보 이벤트로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요, 기부를 또 너무 발본 사건으로 파고 들어가서 인간의 동기를 갖고 또 막 파헤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혹시 임마누엘 칸트를 존경하는 분이 계시면 제가 송구스럽습니다만, 전 칸트식의 동기, 제가 이름 붙이 딱집니다만, 동기 순결주의에 반대합니다. 반대한다고 해서 그분이 잘못됐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칸트식의 기부라든가 자선은 동기가 인간으로서의 의무감에서 나와야지 동정심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동정심에서 나오는 그거는 질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비판받을 수도 있다. 그런가? 좋아요. 전 인류가 앞으로 모든 면에서 자선을 하건 기부를 하건 인간으로서의 의무감으로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러나 그걸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과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토머스 홉스, 지독한 양반 아닙니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리바이어던, 리바이어던 책 자체가 그거 아니에요. 인간을 아주 더할 나위 없이 이기적인 존재로 보면서 인간들 사이에 약육강식의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이 전개되기 때문에 국가가 리바이어던처럼 떡해서 이것을 귀하지 않으면 이런 사회상을 그렸던 사람이 어느 날 길 가다가 막 거지가 있었나 봐요. 돈을 줬어요. 그 친구가 물었대요. 너는 그렇게 인간의 이기주의를 당연하고 애찬하다시피 한 사람이 왜 걔한테 돈을 주냐? 홉스 말은 간단해요. 아까 봤잖냐? 그 돈 받고 얼마나 기뻐하든 그 기뻐함을 보는데 마음이 흡족해지니까 이건 이기주의에서 벗어난 게 아니다. 이타주의가 아니다. 나의 이기심을 위해서 했던 거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그래요. 보통 이타적으로 큰 기부를 하고 자선을 한 사람을 그게 이기적이라고 분석하는 분들 계세요. 당연해요. 이기적이면 어때요? 막 그렇게 깊이 들어가서 따져야 되나요? 그거는 기부와 자선의 매개의 문제예요. 직접 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요, 기부문화 활성화시키고 그러면요, 매개의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동정이라든가, 측은해서 무슨 의무감이라든가, 하여튼 그 자선을 받는 사람이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죠, 분명히요.
예? 그거는요, 매개 단계를 거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 기부를 자꾸 돈 많은 부자가 그러니까 자꾸 이제 자본주의를 연상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연장하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 그렇게만 보니까 기부할 뜻도 없던 사람들이 나는 자본주의의 그런 전소 연장을 원치 않아. 그래서 기부 안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제가 봤어요, 실제로. 기부 안 합니다. 당당한 도덕적 명분을 얻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니, 기부라고 하는 게 왜 돈 많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기부가 활성화되고 그러면 좋지 않아요? 자, 근데요, 기부라든가 자선이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최근에 많은 분들이 보셨겠습니다만, 절대적으로 지켜줘야 될 게 신뢰입니다, 신뢰.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부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요. 워낙 많은 논란이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뭐 지목은 하지 않겠어요. 근데 정말로 석고 돼지하고 미안하다고 그래야 돼요. 남의 돈 갖다가 받아서 정말로 투명하게 철저하게 그 돈 관리해야 됩니다. 무서운 줄 알아야죠, 이 돈을. 이게 어떤 돈이에요, 이게요. 이 나라의 문화를 갖다가 바꿔버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돈 관리가 어느 분야에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기부라든가 자선의 영역에서 돈의 관리를 맡은 분들은요, 정말 그걸 투명하게 다 밝힐 거 밝히고 혹시 그 일에 종사하는 분들의 임금 문제 때문에 저는 이분들 많이 받아야 된다고 봐요. 신뢰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뭐든지 밝히면 돼요. 나 이 정도는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럼 많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믿을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네? 왜 이게 신뢰가 있어야 기부도 늘고. 그 미국의 그 C.S. 로백의 유명한 과거 백화점 재벌 회장의 그 로젠월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이 사람의 기부 철학에 동의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전주에요, 아주 아름다운 기부 천사가 한 분 계셔요. 아마 뉴스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매년 특정한 날에 동사무소에다가 크게 돈을 넣고 사라지셔요. 몇 년째 그 선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영원히 익명으로 남아요. 혹시 그분이 지금 이걸 보신다면 정말 뜨거운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계속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요, 절대요, 저는요, 익명의 기부를 하시는 분들을 좀 존경하고 정말 찬양을 하지만 익명이 아닌 실명 기부가 전반적인 주류 기부 문화가 될 수밖에 없고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로젠월드가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이름 내세우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증거들이 많아요. 이 사람이 실명 기부를 주장했던 거, 나를 밝히고 기부를 해야 보다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고, 그게 또 뭐 상당한 근거가 있다는 게 밝혀졌으니까. 그래서 실명으로 기부하라 이거예요. 좋아요. 어떤 분은 인정투쟁 욕구 충족을 위해서 기부할 수 있겠죠. 전 좋다고 봐요. 그것까지 해부해서 분석할 필요 없다고 봐요. 그러잖아요. 나 돈 좀 있는데, 나 조금 남들이 알아주는 맛에 조금 뻐기고 싶은데, 이거 기부해서 조금, 어때요? 그것까지 너는 뭐 동기가 의무하면서 비롯된, 지금요, 우리가요, 그렇게 한가지가 않아요. 우리가요. 기부가 지금 더 많아져요. 그리고 요즘 행동경제학 하는 그 넛지라고 하는 저도 이제 그 논문을 몇 분 쓸 정도로 그 주제에 집착하고 있습니다만, 넛지에서는 인간의 심리를 이용해서요, 이 사람이 돈을 안 내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심리 파악을 딱 해가지고 기부를 받는 슬로건, 표를 하나 바꿨더니 엄청나게 달라진 효과가 나타났어요. 동전 하나라도 받습니다. 그때 기부가 한 거였어요. 왜요? 동전 하나라도 받습니다라는 건 뭘 찌르는 겁니까? 동전 하나라도 받겠다는데 기부 안 하면요,
안 하는 사람이 괜히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줘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야, 그 멀쩡한 저 시민에게 기부 안 하면 마치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은 느낌까지 줘가면서 기부를 받아내야 되느냐. 물론 이제 반대하실 분도 있고 논란의 소진이 있습니다. 전 그것도 좋다고 봐요. 즉, 기부의 방법론, 거기 조금 너그러워지자는 거예요. 기부의 동기, 그것도 조금 허용해 가자는 거죠. 그래서 기부라고 하는 게 전 사실은 기부 자체보다도요, 더불어 살고 나와 같이 사는 요 공동체, 우리 과거의 농촌마을 떠올리면 그런 게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우리 공동체 사회는 불가능하죠. 그것도 원치도 않고요, 많은 분들이. 개인주의적 철학에서 보면은 또 간섭하고 침해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눔과 돌봄과 배려의 정신만큼은 얼마든지 흘러넘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기부도 한번 그런 쪽으로 이제 가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시간을 제가 이미 많이 지나쳤습니다만 요약해서 정리해서 감히 말씀을 드린다면, 전 정치는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정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치가 방해가 돼요. 정치가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법한 사람인데 정파적으로 나뉘어버리면 우리 편의 신뢰는 가볍게 보고 저쪽의 신뢰는 이거 안 돼요. 그 왜 이렇게 나뉘어서 싸울까? 전 버락 오바마가 참 멋있는 말을 했었다고 봅니다. 대통령 재임 시절에. 오바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최소주의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니까 최소주의란 말은 여러 의미로 쓰지만 오바마가 썼던 최소주의는 이거예요. 저도 그거 아주 절감했던 건데요. 저한테 아주 독한 이메일 욕하는 이메일로는 보통 안 보내주시는데 보내주셔서 제가 성의 있게 답장을 했어요. 제가 궁금하게 생각했던 건 이거예요. 저의 정치적 생각에 반대하는 그분하고 저하고 다른 게 어느 정도일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사회적 문제 10개 중에요, 9개는 생각이 같아요. 9개 생각이 같아요. 비정규직, 정규직, 이 지나친 임금격차, 이거 꽤 부숴야 된다. 서울과 지방 부동산 약탈이 지금 자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약탈이에요. 가볍게 보지 마세요. 뼈 빠지게 저금했다가 집 살려고 했던 분들 뒤통수 맞고, 이거 약탈입니다, 이거. 근데 너무 가볍게 봐요. 이걸로 약탈해서 사는 이런 세상 원치 않아요. 남녀 차별, 이거 원치 않아요. 장애인도 떳떳하게 잘 살고. 하여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이슈를 딱 꼽아보니까 생각이 다 같아요. 근데 왜? 하나 때문에.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오바마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보다 더 심하잖아요. 거기도 어떨 때 보면요. 공화민주 그냥 트럼프 하는 거 보세요. 한국 트럼프 대통령이 또 좋아하는 분들은 또 어떤지 몰라도 하여튼 한국이 참 낫다고 봅니다만, 미국도 그래요. 8개, 9개가 같은데 하나, 2개 때문에 그냥 목숨 걸고 싸우듯이 싸우니까 그러지 말고 최소주의로 다른 이슈 갖고 이야기하면 얼마든지 서로 소통하면서 협력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 문제 하나만 갖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전공이 언론이다 보니까 언론에게 조금 호소를 하고 싶어갖고 지금 이제 글 하나 쓰고 있는 게, 대화 저널리즘을 꼭 좀 해보자. 왜냐하면 우리가 대화 좀 하자 그러면요, 어떤 학생이 그런 말을 한 게 제가 언론에서 봤네요. 요즘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부모가 대화하자는 거래요. 대화하자고 해놓고요, 대화가 아닌 짓을 하니까. 아시잖아. 잠깐 대화 좀. 그러니까 대화하자는 말은 대화의 오너 암명이에요. 대화는 그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이제 그 대화 저널리즘을 그 시도한 그 일부 집단 단체들이 있습니다. 간단해요. 미국에서 트럼프하고 저 힐러리 클린턴하고 붙었을 때 그 선거 끝나고 나서 미국에 난리가 났습니다. 1년 이상 지속된 문화 전쟁, 가족 전쟁까지 일어나요. 가족 전쟁. 정치 문제로 심각하게 싸워본 사람, 가족 내부에서. 거의 40%나 미국인들. 그 가운데 절반은 절연했대요, 가족하고. 도대체 정치가 뭐길래. 그 대화 저널리즘은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트럼프의 열혈 지지자 25명, 힐러리의 열혈 지지자 25명, 대화를 하게 만든 거예요. 룰을 줘요, 규칙을. 욕설 금지, 인신공격 금지. 그리고 몇 가지 지침을 줘요. 나는 상대편을 어떻게 생각하고, 나는 어떻게 생각해, 당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논쟁이 아니에요. 토론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생각을 하는 저 반대편 사람. 저 사람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저런 말도 안 되는 분노하잖아요, 보통. 들어보자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그 사람이. 달라요, 여러분. 저 실제로 들어본 적이 있고 그런데요. 그 이야기 들어보면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뉴스로 보도하는 거예요, 뉴스로. 그 재미를 좀 봤어요. 신뢰도 높고. 그리고 모든 갈등을 빚는 사안에 대해서 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 사이에 대화를 이렇게. 이제 문제는 그거겠죠. 그런 뉴스가 잘 팔리면 좋겠는데 상시적으로 그래서 아마 이게 주류화 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언론이 그 방식으로 좀 대화, 직접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거예요. 자꾸 걸러서 들러리용으로 보통 사람들 목소리 갖다 인용해서 쓰지 말고 주객 전도 하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인이에요. 이야기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요, 의외로 증오하거나 혐오하거나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 옆에 평범하고 선량한 이웃입니다. 근데 어떤 문제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 왜 자꾸 우리 말을 안 듣고 딴 쪽으로 가지? 여러분, 가족 내에서 싸움 벌어질 때에도 원래 이유는 간단한 거였잖아요. 그게 자꾸 증폭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게끔 해보자. 대화 저널리즘. 그래서 저도 대화 쪽, 그래서 요즘 제가 최근에 쓰는 글들이 대부분 그쪽입니다. 무슨 당파성이 나쁘다 그건 아니에요. 사람이 당파성 갖는 거 필요하고 좋죠. 근데 당파성 대결 구도가 너무 지나치니까 제가 일시적으로도 좀 빠져나와서 어떻게 하면 소통하게 하고 타협, 대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쪽으로 어느 정도의 노력을 우리가 기울이고 있는가? 그게 바로 사실은 사회 자본을 우리가 튼튼하게 형성해가지고 포스트 코로나 어떤 상황이 닥쳐도 우리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저력, 힘,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이지만 어떤 경제적 자본보다 튼튼하게 우리 사회를 잘 지켜줄 수 있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림문화재단의 조정현 팀장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청중 질의 좀 받기 전에 사전에 준비된 질문 2가지 정도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수님 이제 먼저 주셨던 초록의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그 이탈리아 남부 마을에 대한 그 대목이 이제 좀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가족이라는 울타리 그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은 일단 나의 일단 적군 또는 이제 경쟁자 이렇게 좀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는 그 이외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의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제 뭐 가족주의라는 그런 이제 한국 사회 어찌 보면 숙명과 같은 한국 사회 속에서 그 신뢰라는 그 사회 자본을
네, 이걸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쌓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당장에 뭐가 있을까? 결국 시간을 좀 더 두고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좀 세월밖에 어떤 방법이 없지 않나? 뭐 이런 좀 고민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 낭만적 환상이냐 현실적 대안이냐. 말 되네? 따라주시면 현실적 대안으로 한 걸음 가는 거고요. 아니면은 여전히 낭만적 환상이죠. 그러니까 지금 주신 말씀도 그거예요. 이탈리아의 소위 비도덕적 가족주의가 이모럴 한 게 아니에요. 부도덕한 거죠. 그건 이모럴. 근데 우리가 아모럴 하면은 이거는 아예 없는 거예요. 그 개념이 이거 부도덕하다 뭐 그렇지 않다 그거 없는 거예요. 이탈리아가 조금 가족 의식이 되게 강한 나라죠. 그러나 이탈리아의 가족주의가 나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이탈리아의 정치가 대단히 불안정함에도 이탈리아가 계속 발전할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유명 기업들 보면 대부분 가족 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재벌들이 아마 이탈리아 모델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제 느낌엔. 예? 근데 하여튼 이탈리아가 그 남부 지역에서 그렇게 가족주의가 강해요. 우리가 마피아 떠올리면 됩니다. 시실리 섬의 그 마피아들의 그 가족. 좋죠, 가족. 우리도 행복의 근원이 가족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이미 한국도 소설가 배수아 씨 포함해가지고 여러 젊은 작가들이요. 가족은 흡혈귀다. 가족이 얼마나 큰 상처를 주고 가족이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을 괴롭히고 있고 양날의 칼이에요, 가족이요. 우리도 이미 그 상황에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족 이야기할 땐 아름답고 즐겁고 나의 좋은 것만 우리가 이야기하고 미디어에서도 좋은 것만 위주로 가지요. 그러나 끊임없이 다 큰 성인을 다시 유치원생, 초등학생으로 되돌리는 결혼에 과도한 개입을 하고, 예? 이건 뭐 집안끼리의 뭐 결합이라는 동. 왜 집안끼리의 결합이에요? 개인끼리 결합이죠. 결혼이. 예? 저도 그런 말 하지 마요. 나는 나야. 왜? 그럼 우리 개인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못해요. 집안이 짱짱할수록 더 못해요. 가족 문제 무지무지하게 심각하죠. 그러면요, 가족 문제 심각하다고 해서 뭐 제가 뭐 이런 말 한다, 뭐 가족 문제 덜 심각해. 그건 아니죠. 근데 사실은 아까 주신 질문 관련해서는 제가 뭐 이게 답이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이게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라는 본인의 그 깨달음 말고는요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무슨 뭐 신뢰를 더 이렇게 진작시키는 무슨 뭐 상을 주고 뭐를 하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공직자의 거짓말을 조금 중히 다루자. 그러나 그건 또 이제 정치적으로 그렇게 돼버리니까 또 문제가 생기고 기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뢰의 문제를 따지고 그래서 신뢰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래서 우리 보통 인간관계에서도 보면은 신뢰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반 우스갯소리로 평소 누구 못지않게 신뢰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 오셨던 분들께서 부디 개인적 영향력을 주변에 확대 전파하셔서 신뢰의 문제가 조금 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준비된 저희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이제 제가 알기로는 사실 우리 저희 강 교수님께서는 지금 그 2012년 대선 이후로 절필 이제 정치 관련된 것들은 이제 절필 비평에 대한 절필을 선언을 하셨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 그랬고 예, 예. 절편은 아니고 뭐 지금도 쓰기는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그쪽 이외의 그 활동을 더 열심히 이렇게 하고 계셨는데 사실 뭐 저희가 뭐 저뿐만 아니라 모두 다 알고 계신 우리 강 교수님은 뭐 이제 1995년도에 이제 김대중 죽이기라는 책, 그 이후에 이제 노무현과 무슨 국민사기극, 그리고 이제 안철수의 힘 뭐 이런 책들을 통해서 그 아주 신랄하게 이제 정치에 대한 비평도 많이 해오셨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즘 좀 약해지신 모습을 이렇게 뵈니까 제 입장에서는 강호의 그 무림의 고수가 강호를 떠난 그냥 이제 은둔하시는 어떤 그런 느낌을 좀 받기도 하는 면이 사실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허락하신다면 괜찮으시다면은 요즘 이제 정치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예, 주실 수 있는지 해서 한 부탁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해주신 말씀을 가끔 듣는데 제가 제 진심까지는 이야기 안 해요. 진심까지 이야기하는데 또 이렇게 말하면 제가 잘난 척이 되겠네요. 1990년대에 있어서 그때에 어떤 지도자가 들어서고 어떤 세력이 정권을 잡느냐는 제 생각엔 대단히 중요했다고 봤어요. 자, 지금 우리 진보 정권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3번 들어섰습니다. 그럼 저하고 문재인을 열렬히 지지하는 분하고 저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3번 정도 우리가 했다는 건 저는 이제 진보 쪽에 비교적 같은 성향의 사람이라고 보는 관점에서요. 3번 하기 전과는 달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2020년 아닙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전 그건 별로 중요하게 안 봐요. 그러니까 너 왜 그때는 안 그랬는데 왜 달라졌어? 몇 년 전인데요. 사람이 여러분 20년 전, 30년 전 한결같은 분이 있죠? 우리가요, 너는 참 좋아. 한결같아서 좋아. 좋은 덕담일 때는 있어요. 하지만요, 모든 경우에 이 사람이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일관되게 난 그거 곤란하다고 봐요. 곤란하다고 봐요. 북한이 제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일관돼요, 지금까지. 세상에. 그 일관성이 좋은가요, 여러분? 전 케인즈 말이 참 좋아요. 경제학자 케인즈가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나는 사실이 바뀌면 생각을 바꾼다. 여러분은 어떠신가? 사실이 바뀌어도 내 생각을 바꾸지 않는 건요, 엄청난 자기 존대죠. 내가 한번 이렇게 했는데 내가 바꿀 왜 그렇게 오만해요? 자기가 이 세상 돌아가고 이 변화상을 다 그걸 감당하고 예측했고 그게 정부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나 세상이 바뀌었어요. 이제 2020년 와서 딱 봤더니 여태까지 역대 대통령들의 말로가 좋지 않았거나 물론 다 훌륭한 분들이었을 망정 뭔가 아쉽다고 우리 국민이 느끼게 된 이면엔 너무 대통령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과중한 부담을 주고 대통령관을 바꿀 때가 저는 왔다고 봐요. 이제는.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관심이 제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힘은 없죠. 희마리도 없고 지금 예전에 싸납게 하더니만 그냥 말을 해도 혹시라도 욕먹을까봐 조심스럽게 쓰고 그래도 비판할 거래요. 하긴 하는데 좀 대화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섰죠. 이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죠. 당신이 어떤 정책 성향을 갖고 있어요. 어떤 분이요. 정말 나의 소신이고 확신이고 이렇게 가야 나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라가 잘 되고 이 나라의 비전이 있고 훌륭한 뜻에서 그러는 거 알아요. 하지만 나와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저기 있어요. 그 사람들을 다 사라지게 하거나 그 사람들의 생각을 다 바꿀 수 있다면 좋아요. 자기 생각 계속 가져가는 것도.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한데 더불어 같이 살아야 돼요. 그분들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라는 건 내가 어느 쪽에 속해 있건 좌건 우건 어디에 속해 있건 나와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을 제거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을 생각을 바꾸게 할 수도 없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하고 욕하고 답이 안 나온다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과거에 승자 독식 먹어야 되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정치인들로만 좋게 해야지 우리 일반 시민들까지 나서서 그런 전쟁에 참전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제가 특히 지방에서 보니까요. 지방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제가 초기에는 서울 공격을 많이 했어요. 요즘은 지방을 공격을 더 하고 지방민들을 더 비판해요. 왜요? 문제 해결은요.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파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목마른 사람이 샘을 안 파요. 그럼 누굴 탓해야 되나요?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보자는 거죠.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그래서 우리 정치 더럽다, 침뱉고, 아이고. 저는요, 솔직하냐 그래요. 우리 모든 그 언론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스스로 얼굴도 봐야 돼요. 우리 국민이 그렇게 떳떳하지 못해요. 그러나 정치인들은 이런 말 하면 죽으니까 말 못합니다. 지식인들도 말 안 해요. 국민은 늘 위대하고 현명한데 천하의 나쁜 놈들은 정치하는 사람들이고 뭐 힘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 절절매요. 눈치 봐요. 여론의 향배가 어떤가요? 여론으로 바꿀 수 있어요. 투표로 바꿀 수 있고요. 그 사람들 그거 보세요. 다 이렇게 눈치 보고 있는데 뭐가 그 사람들이 더럽고 타락했고 국민은 위대하다고 그래요? 언론 자꾸 기레기라고 지금 욕하죠? 전 단호히 반대해요. 그럼 저희 욕하겠죠? 아니 그렇게 언론을 욕하던 사람이 저 인간이 왜 이 언론 기레기를 반대해? 제가 장담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화 저널리즘의 원칙에 의거해서요. 언론을 기레기도 과분하다. 정말 이거는 없애야 될 암적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10분씩만 모십시다. 단 좌우로 나눠서 재밌는 결과가 나옵니다. 왼쪽에서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언론 열거해보라고 그러세요. 이쪽에서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언론사 열거해보라고 하세요. 이쪽의 쓰레기가 이쪽의 숭배 대상이고요. 저쪽의 숭배 대상이 이쪽의 쓰레기입니다. 그거 이렇게 상세하잖아요. 쓰레기 아닌 게 돼요. 네? 그럼 언론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겠어요? 당신들 정반대로 생각하네? 그럼 당신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지. 우리 보고 어느 장단에 춤추라는 거야? 근데 또 그거를 우리 또 일부 또 이렇게 방송 보고 했더니 막 심각한 양 언론이 신뢰를 언론이 신뢰 없고 개판 친 건 옛날부터예요. 그리고 그건요, 제가 볼 때 안 달라질 것 같아요. 미국 언론을 봐도 그렇고, 우리 인간 집단이 그런가 봐요. 특별히 더 나빠진 거 없어요. 특별히 더 나빠졌다니요. 지난 국정농단이 언론 도움 없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난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 없다고 봐요. 예? 지난번 우리 탄핵을 가능하게 했던 국정농단 때 가장 제일 먼저 특정 터뜨린 언론사가 어딥니까? 제가 10여 년, 20여 년 제가 조선일보 욕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옹호해 줘야 되겠어요. TV조선이 가장 먼저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국정농단 때 보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조중동 포함해가지고 소위 수구 꼴통이다라고 일부 진보적인 분들이 말하는 그 언론사들이 큰 기여를 했어요. 그래서 조갑재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유명하신 분이죠. 조갑재 씨가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우리 보수의 적은 조중동이다. 그렇게 글을 썼어요. 여러분, 국정농단 때 그렇게 그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그걸 이루는 데에 결정적 기여를 했던 언론들이 어떻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쓰레기 중에 쓰레기가 되고 암적 존재가 됩니까? 지질이 못났어요, 언론인들이. 왜 나서서 억울하다고 항변을 못해요? 난 못나도 저렇게 못났을까 싶을 정도예요. 언론이 옳다는 게 아니에요. 이쪽이 쓰레기라고 말하는 언론과 이쪽이 쓰레기라고 말하는 언론이 정반대라니까요. 제가 전주에서 늘 겪어요. 어떤 분은 특정 언론사를 막 그걸 되게 떠받들어요. 이쪽에서 볼 땐 그건 정말 쓰레기 중에 쓰레기예요. 그러면 쓰레기들끼리 만나서 해결해 보라 이거예요. 그렇게 서로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게 다른데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언론개혁 어떻게 할까요? 언론의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웃기지 마세요. 무슨 신뢰예요? 신뢰를 오히려 지금 저버리고 하는 거는 지금 일반 지금 언론 소비자들이죠. 진보 언론 얼마나 살림살이 있다고 그럽니까? 한겨레 같은 경우 조선일보하고 비교하면 기업 사이즈가 6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걸핏하면 불매운동 벌리겠다고 위협하고. 뭐하러 그래요?
제가 그 진보 언론 불매하겠다고 위협하는 분들 이미 글로 여러 번 썼습니다만 제발 부탁드리건데요. 뜻맞는 분들끼리 돈 모아서 언론사 만드세요. 그냥 한겨레 경향 너무 괴롭히지 마세요. 예? 어용 언론이 대단란이 세상에. 저는 언론 학도로서 정말 분노합니다. 언론의 기능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어용 저널리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관제 언론 해달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그럼 이 사람들이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좀 분노를 하고 막 해야 되는데 그냥 절절절매요. 최근에 그 조사 봤더니 지금 이제 이직하겠다는 기자들 막 나오고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언론계가요. 이 사람들이 너무 상처받고 자긍심 잃어버리니까 지금 막 언론사 희망 없다고 막 떠나고 막 지금 누가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때리려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제대로 때린다는 표현은 뭐 적절치 않네요. 하여튼 좀 이렇게 비판할 만한 걸 갖고 이야기를 해야죠. 지금처럼 이렇게 단파적으로 그래버리면요, 언론 개혁 될 것도 안 됩니다. 정말로. 엉뚱한 이야기를 또 연도를 좀 토했습니다. 오늘 그 강의 수고해 주신 우리 강준만 교수님한테 전주에서 멀리 오셨는데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